요즘 주식 거래 앱에서 종목 정보를 보면요. ESG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 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과연 도덕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수익성도 더 좋을까요? 기업을 보는 관점에 ESG 요소를 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져 왔던 것 같은데요. 그로부터 2,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연금 투자자들이 ESG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또 우리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ESG 투자 전문가이신 이왕겸 미래세 자산운용 책임투자 전략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쪽에서는 ESG 쪽으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주로 해오셨나요? 저는 이제 ES 리서치와 관련해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주로는 ESG 전문 분석기관에서 ESG 리서치 업무와 의결권 자문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최근에는 증권사 리서치에서 ESG 애널리스트로도 업무를 해왔고, 현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책임자 전략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ESG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개념이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ESG라는 개념이 한 2, 3년 전에 좀 모든 언론에서 갑자기 막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왜 갑자기 이런 붐을 타고 올라왔었는지 그 배경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2, 3년 동안 ESG 경영, ESG 투자라는 용어들이 많이 화두가 되었었는데, 그만큼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 개념적인 기초는 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개념적인 부분부터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ESG는 약자의 이제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E는 environment의 환경. E고, 네. S는 social, 소셜, 사회의 사회. S고, G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 구조인데 통칭해서 이제 거버넌스. governance라고 해서 G에서 ESG의 약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하자면 투자자들이 기업의 통상적인 재무 정보 외에 비재무적인 정보들을 고려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이 비재무적인 정보들을 통칭해서 ESG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런 비재무적인 정보의 성격이 원래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ESG 투자가 이제 많이 각광을 받게 된 거는 1987년 이후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은 담론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ESG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많이 이해하시는데요. 사실은 기원을 보자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그 시점에 ESG 투자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건 맞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점검, 수탁자 의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됐고, 그 중에서 기업 투자에 있어서는 지배구조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ESG 투자가 한번 각광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2000년 이후에 서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이제 극한 기후변화를 경험하는 횟수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됐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뭐 잘 아시는 블랙락 같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ESG를 화두로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 그런 활동들에 맞물려서 이제 그 코로나 국면이 시작된 그런 시기적인 어떤 영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말, 2020년 초 코로나 1차 팬데믹 시기에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겪지 못했던 어떤 전염병 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코로나 국면이 기후변화 이슈와 연결성을 많이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2019년부터 ESG 투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되면서 생태계의 문제가 생긴 것들이 그게 전염병을 옮기게 된 그런 뭐 원인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산림이 뭐 계속 훼손된다거나 이러면서 인간과 접촉이 없었던 전염병들이 인수감염병 형태로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빙하들이 녹으면서
과거 선사시대 때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이제 창궐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ESG 투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착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는 들거든요. 근데 뭐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뭐 어떻게 범주를 짓기도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ESG 투자라고 했었을 때 이런 개념을 혹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ESG 투자라고 하면, 혹은 ESG 경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착한 기업, 좋은 기업을 선별하거나 그런 식의 경영을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투자자 측면에서 ESG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착한 기업을 찾는 활동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런 성과들이 좋은 기업, 그래서 이런 비재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포착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서 투자하는 그런 접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ESG 투자도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도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착한 기업을 찾는 그런 전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ESG 투자에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뭔가 종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ESG 투자도 이 용어상의 변경은 그동안 몇 번 있었지만 굉장히 수세기 전부터 이러한 논의들은 있어 왔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비재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기업들이나 투자 대상을 잘 선별할 것이냐, 그래서 수익률을 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한 7가지 정도의 투자와 관련된 전략의 유형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네, 이 7가지를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개괄적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ESG 성과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식.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다. 뭐 이러면 배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뭐 가령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특정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ESG 평가 기관들이 내놓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ESG 평가 기관에서 내놓는 등급 혹은 점수가 일정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가장 오래된 방식인데요. 이건 보통 이제 신스탁이라고 하는 이제 죄악주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을 배제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뭐 담배 이런 건가요? 예, 담배나 뭐 도박, 뭐 이런 주류와 관련된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이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고, 이게 대표적인 이제 네거티브 스크리닝의 방식이고요. 네, 네거티브 스크리닝. 그 반대되는 개념은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 그게 포지티브 스크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SG 인티그레이션, 통합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ESG 통합 전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ESG 여러 요소들을 전통적인 투자 프로세스 혹은 가치평가 방법에 적절히 녹여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기업의 가치평가를 새로 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보다는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전략입니다. 이런 인티그레이션 전략이 최근 각광받는 이유는 과거의 네거티브 혹은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약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섹터나 종목도 일괄적으로 배제하게 되면서 오는 어떤 수익 훼손의 우려가 많이 이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ESG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합 전략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게이지먼트, 관여 전략이라고 해서 소수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ESG와 관련된 어떤 우려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업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아니면 경영진 면담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를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계속 요구하고 기업가치 재고를 도모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펙트럼으로 보면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지만 투자 제한이 오는 방식이고, 그 다음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 관여 전략이 가장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적극적인 방식. 가장 적극적인 방식. 보시면 됩니다.
간혹 그 언론상에서 좀 임팩트 투자라는 이야기도 좀 듣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혹시 여기 ESG 투자에 좀 해당이 될까요? 네, 말씀드렸던 7가지 예, 유형 중에 예, 하나로 예. 임팩트 투자를 아, 포함을 네네. 시킵니다. 이제 임팩트 투자는 투자의 목적 자체가 기존의 다른 6가지와 약간 다른데요. 임팩트 투자는 투자 목적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 혹은 그러한 섹터에 투자하고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VC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카테고리가 되게 다소 좀 집중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그런 전략 유형 혹은 투자 컨셉은 아닙니다. 또 생각해보면 요즘 뭐 전기차라든지 혹은 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관심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ESG에 해당되지 않나요?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유형 중에는 지속 가능 테마 투자 이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용어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뭐 ESG 전반적인 성과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주요한 테마들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내지는 탄소 포집과 관련된 비즈니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을 보고 집중 투자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좀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 있지만 투자 방식은 다른 이제 테마형 투자들하고 유사한 방식입니다. 굉장히 집중된 섹터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섹터에 실제로 이제 뭐 자산운용사에 계시니까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이렇게 큰 커다란 기금을 움직이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중에서 주로 뭐 어떤 거를 많이 선별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7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국내 환경이 약간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투자 유형이 뭐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ESG 인티그레이션 전략, 포트폴리오의 ESG 요소를 반영해서 가중치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인 경우는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이러한 실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된 게 이렇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많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이 통합 전략 중에 투자 프로세스상의 ESG 요소를 일부나마 좀 반영하는 방식. 전체 유니버스가 있다고 하면 유니버스의 기업의 ESG 성과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일부 가중치를 조정한다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좀 일부 배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이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금 자산을 이제 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뭐 전략을 좀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전략 유형들이 다소 좀 전문적인 작업들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적용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인티그레이션 전략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이 취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지속 가능 테마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2050년, 2100년에 대한 어떤 경로를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로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공공의 영역이나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투자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계속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신생하는 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잘 뭐 뉴스가 됐던 아니면 다른 정보 채널이 됐던 간에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테마에 접근하셔서 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나 이런 쪽은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으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또 연금 포트폴리오에 적용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놀라운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SG에 모든 사람이 동감하고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안티 ESG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심지어 안티 ESG 자산운용사도 미국에는 있고 또 여기는 운용자산이 10억 달러나 되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티 ESG라는 그 화두가 한 작년 또 올해 많이 일어났었고요. 예상치 못할 정도로 강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리서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주목해서 봤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ESG와 관련된 논란, 그 중에 네. 사실 뭐 수익성 내지는 이게 투자 전략으로서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동의하는 투자자 그룹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 그룹도 있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2019년 이후부터 ESG 투자, ESG 경영이 급격하게 화두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또 강력한 이제 백래시가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지역별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고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물론 이 석유와 관련된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공화당 지역에서 안티 ESG 투자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사실 거의 없거나 적은 것도 있었고요. 그 사례를 하나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소식을 또 모르셨던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네. 텍사스를 비롯한 몇 개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주정부의 자금을 운영하거나 할 때 ESG를 고려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탄소 배출 측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면은 연방정부 포함해서 이 ESG에 제한을 두는 그런 법안들이 올라온 게 한 100여 개가 넘는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ESG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갈등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말씀하셨던 안티 ESG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운용사도 마찬가지로 자금의 흐름은 이 정치적 맥락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SG 투자의 본질하고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너무 거리감을 두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런 안티가 뭐 강하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막 뭐 가시적으로 있었던 거는 아닌가 봐요. 네, 미국이 최근에 네, 강하게 이슈가 됐었던 것 같고요. 유럽 지역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쟁점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티 ESG 투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안티 ESG 전략을 취하고 있는 어떤 펀드 ETF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긴 했지만 올해 6월에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상장 폐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정치적 맥락이 또 많이 관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ESG와 안티 ESG에 대한 어떤 논쟁 내지는 이 경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추세적으로 ESG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냐라고 보기엔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지역에서 정치적인 이슈들과 같이 맞물려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이제 ESG가 관심을 받고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 내지는 반대 의견들도 같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침들이 계속 당분간은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되거나 어느 정도 이제 논의들이 수렴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ESG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기업 입장에선 규제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 의사표시 이런 거인지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뭐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라던가 아니면 회사 운영에 있어서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하라는 요구들이 단기적으로는 규제 압력으로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게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제 로비 활동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ESG 경영 혹은 ESG 공시와 관련돼서는 지금 IFRS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쪽에서는
이 부분을 급격하게 반영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이런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공시에 대한 계획들도 조금 이제 늦춘다거나 변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폐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보다는 이런 것들 차근차근 준비해서 도입하려는 그런 의견이 기업 측이나 아니면 이 제도를 준비하는 쪽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맥락에서 그린워싱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그린워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제 위장 환경주의. 기업이나 혹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 친환경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친환경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그 운영되는 방식하고 다르게 외부에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지금 규제기관들이 많이 제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제증권감독기구에서 딱 제시한 그린워싱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 단위에서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지속 가능성 정책의 이행에 실패하는 경우,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이란 걸 그러면 뭐 어떤 특정 상품에 해당될 수도 있고 뭐 서비스에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 다 적용되는 행위인 거죠? 네, 맞습니다.